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금리 인하. 네, 오늘 새벽에 났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보내드렸는데. 맞습니다. 요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바로 그 미 연준의 내년 기준금리 세 차례 인하해서 이제 뉴욕 증시 역대 오늘도 보니까 주가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쪽이 좀 좋나요, 요새? 오 반도체. 반도체. 오. 삼성전자 저도 갖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저도 좀 물려 있는데. 아, 그거 갈 겁니다. 갈 거요? 네, 갈 겁니다. 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이 5.1에서 이제 4.6으로 좀 낮춰지고 네. 그 요번에 이제 동결이 됐는데, 그러니까 요번에 그 이청용 총재인가요? 한국은행 총재가 네. 그 계속 이제 욕을 좀 먹었어요. 왜냐면은 미국 금리가 5.5%인데 왜 우리나라는 3.5에서 2% 그 차이가 있으니까 네. 미국이 계속 올리는데 왜 계속 동결하냐? 우리도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 뭐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 섞인 기사들이 좀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동결했던 게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때 동결했던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어느 정도 동결을 하고 이제 오히려 좀 내년부터는 조금 낮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래도 팬더멘털이 좀 탄력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올려서 좀 이렇게 경제에 좀 그 크게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닐 것 같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금리 차가 이제 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5.에서 3.5였으면 기준금리 차가 2%면 여지껏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도 보시면 좀 안정이 됐고, 오히려 좀 안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좀 오히려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뭐 뭐 수출도 조금 더 이제 반도체 화랑으로 조금씩 잘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봤을 때 그 판단이 돌이켜 보니까 좀 맞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현재 한국과 기준금리 차이는 상당 기준으로 한 2포인트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내년부터 금리가 조금 낮아지면 아무래도 부동산과 금리는 아무래도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는 조금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은 이게 문제가 부동산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거래 자체가 없으면 그 세수 부족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사고 팔 때 나오는 그 취득세라든가 양도세가 어떤 이렇게 보면 세금의 어떤 큰 측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래가 하나도 없다 보면 그런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게 안 거치는 거면 네. 사실 국가 재정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가 또 안 되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인테리어 업체들도 좀 힘들어지는 거고, 뭐, 그 다음에 뭐, 분양하시는 분들도 좀 힘들어지는 거고, 분양업체도, 건설사도 힘들어지는 거고, 다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래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는 거를 떠나서 일단은 거래는 좀 원활하게 되는 게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맞는 것 같고, 심지어 우리 그 이사 갈 때 뭐 짜장면 시켜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짜장면도 그런 이제 짜장면도 안 시켜 먹으니까 이사를 안 가면. 근데 그런 게 다 여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면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는 걸 떠나서 일단 거래의 숨통을 좀 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적당하게 팔고 싶을 때 제 가격에 팔아야지 또 이 사람도 팔고 또 다른 거를 또 하고 이렇게 좀 돈이 굴려야 되는데 이게 꽉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취득세를 빨리 풀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갑자기 결론 취득세 왜냐면 취득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너무 세요. 너무 세요. 너무 세요. 2주택 8%, 3주택 12%면 빨리 완화를 시켜야 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꼭 우리가 뭐 투자자들을 위해서, 실거주자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그런 게 좀 완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네. 경제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 집값이 오를 네. 거라고 되게 걱정을 네. 하는데 안 올라요. 괜찮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만 조금 살 거니까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거. 이 방송 보시는 혹시 관계자분들 계시면 용산에서 좀 봐줬으면 하네요. 이거는 이제 되게 재밌는데 제가 한 가지 가져온 기사하고 네. 대표님이 가져온 기사하고 좀 반대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보면 교보증권에서 네, 네. 이제 최대 30%까지 추가 하락. 네네. 금리가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네네네. 전제하에 네. 추가 하락 압력이 한 30% 정도까지 된다 해서 이제 네. 키워드를 쭉 뽑아낸 네네.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부동산 약간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증권사, 금융사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금융상품이 더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부동산에 좀 안 좋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부동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고 실제로 내 집 마련을 안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가 된 게 보시면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좀
수도권 5% 이상 하락, 30%까지 추가 하락까지 이렇게 얘기가 된 게 교보증권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그나마 이제 그 증권사가 아니다, 금융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아파트가 이제 1% 정도, 지방 3% 정도 하락, 이 정도밖에 하락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NH투자증권도 이제 증권사긴 하지만 오히려 여기서는 뭐 일부 소폭 상승하거나 수도권 부합 지방 약세 이렇게 좀 의례적으로 좀 얘기가 됐네요. NH증권은. 그 다음에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는 이제 수도권 중심의 제한적 반등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요 내용 중에 제가 제일 요새 주장하는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맥락이. 그래서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수도권 중심의 제한적 반등이 저도 좀 약간 있을 거라고 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좀 저랑 좀 같은 맥락인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1%, 전세 2% 상승. 네, 이것도 이제 건설정책연구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 쪽에 무게를 두지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약간 가려서 들으셔야 되는 게, 너무 제 말도 조금 제 말은 어떻게 들어야 되나? 약간 좀 낮춰서 들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말은. 왜냐하면 좀 약간 시장 친화적이고, 약간 이제 저도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조금 낮춰서 듣는 경우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 낮춰서 듣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그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20, 30% 정도 더 좀 낮춰서 얘기를 좀 걸러 들으시는 것도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경매나 분양가 상한제 등 저렴한 상품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거는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지금 그 청약 같은 경우에도 강남 3구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이제 인근 시세보다 저평가된 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방배동, 내미안, 원페룰라. 요새는 이게 아파트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것 같아.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청담동. 네, 그다음에 청담동, 청담르웰, 그다음에 송파구, 신청동,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2678구,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청약 대여로 꼽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런 것도 무조건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데는 경쟁률이 워낙 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거를 노려보시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요거랑 또 맞물려서 얘기하면, 제가 내년 1월 달부터 네. 그 증여세가 좀 완화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30살 넘어가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만약에 그럼 양쪽 집에서 1억 5천씩 받으면 3억까지 이제 증여세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3억이면은 이제 좀 본인 돈 모아서 이제 이런 청약도, 강남 아파트는 이제 사실 돈이 문제기도 하잖아요. 계약금이나 이런 게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뭐 경매라든가 또 아까 뭐였죠? 경매,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아파트, 그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급매물 위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이제 나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최근에 요게 좀 바뀌었어요.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취급하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예전에는 1억 3천만 원인데 이게 1억 6천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빌라 이런 거 있으셨던 분들도 이제 무주택이 되실 수 있어서 청약을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빌라 하나 있어서 내가 무주택이 아니어서 청약에 할 때 좀 가점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이제 무주택으로 좀 간주되는 아파트가 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좀 청약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공시가격 1억 3천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얘기지, 이게 또 양도세 때 무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가 이제 청약일 때만 무주택인 거지, 양도할 때 요 아파트가 있다고 내게 비과세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좀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가, 우리 존경하는 박원가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내년 1월에서 3월 부동산 가격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심할 것으로 보이고, 하반기에는 소폭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분양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가격과 입지, 단지 규모를 따라 청약 여부를 고민해 볼만하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후레이 TV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년 1월쯤을 바닥을 찍고, 그러니까 내년쯤에 바닥을 찍고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게 어제 FED 패드의 발표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12월 중순인데 저는 요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이 더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대표님, 여기 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완전 네. 거래량이 지금 폭망인데, 네네. 여기 지금 맞아요. 1454건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누적 매물수도 지금 이렇게 쌓이고 있고, 네네. 유튜브에서는 지금 뭐 네네. 2차 폭락이 온다는 맞아요. 막 뻥뻥 때려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좋은 요소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금리 하나 네네. 지금 이렇게 네. 됐다고 해서 네, 맞아요. 바닥을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네, 이런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표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요 지표만 보면은 사실 어두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적 매물수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과거의 얘기라는 거죠. 마치 이거는 지금 백밀러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뒤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앞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을 봐라고 봤을 때 지금 오늘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안 올릴 거라는 이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작년 연말이 바닥이었잖아요. 근데 작년 연말이 바닥이었던 이유가 생각해 보면 미국이 금리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릴지 이게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앞이 안 보였죠.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두려웠고 이제 그 끝이 안 보이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다 좀 패닉 셀링을 해서 많이 넘기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잖아요. 동결 혹은 내년에 하락. 그러면 어느 정도 여기 이 구간에서는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구나. 근데 금리가 작년에 정말 급작스럽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게 막 진짜 7% 8% 가는 거 아니야? 10%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럼 나 정말 큰일 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막 급하게 던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딱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게 됐으니 지금부터 작년 연말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때보다도 지금 어쨌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좀 무뎌졌잖아요. 또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작년 그 우크라이나 발생했을 때보다 좀 관심도 떨어졌잖아요, 사실. 뉴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면역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다음에 이제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제 좀 이제 처음에랑 그렇고 지금 좀 많이 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물론 빨리 끝나야 되는 전쟁인 건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뭐 특례 보금자리가 이제 6억까지 낮춰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주택 청년들이 이제 하게 되면 정말 저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청년 통장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여세도 이제 각각 1억 5천씩 3억까지 증여가 이제 면제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무주택자 특히 이제 자녀가 있는 이제 좀 약간 경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 가격이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네. 아무튼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제 발표를 보고 네. 세 차례나고 또 할 수 있다. 네네. 금리 인하를. 저는 하반기에 뭐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 엄청 신중하게 하니까 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목소리가 세게 나와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도 좀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지표들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표들은 이제 과거의 이제 지표들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지표는 사실 지표로 나올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 백밀러 보고 운전하지 않듯이 앞을 보고 이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규제 시기 때는 주로 어떤 투자를 하시나요? 규제나 시장 상황에 영향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경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요. 네, 좋은 얘기인데. 대표님 투자 이야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는 경매를 안 한다고 누차례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제 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근데 제가 하는 투자 스타일은 약간, 아시다시피 약간 미래를 좀 예측해서 그냥 현재 가격으로 사는, 그러니까 저평가된 거를 현재 가격으로 사는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미래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현재로 사게 되더라도 이게 가격이 좀 저평가되면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금매니까 이거는 내가 이제 선택해서 살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경매는 아시다시피 뭐 입찰도 해야 되고 또 명도도 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이제 상황마다 또 다르니까 이제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지역은 경매로 하게 되면은 내가 굳이 이제 안 살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만약에 경매 물건이 나오면 토지거래 허가했을 때 경매로 산다 이런 거는 뭐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로 나온 데는 또 그만큼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매가 많이 나오진 않고 그리고 경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입찰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또 낙찰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경매로 하신 분도 물론 많이 계시고 또 훌륭하게 보신 분도 많이 계신데 근데 저랑은 좀 맞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약간 틈새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전포경영 주택이라고 해서 상가주택지
그게 이제 예전에 이제 추첨일 때 그것도 투자해서 꽤 괜찮았거든요. 그 전포경영 택지에서 분양 받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뭐 오피스텔 투자, 그다음에 뭐 그 이전에는 또 빌라 투자, 2004년도 요때 이제 2008년도 금융위 직전에 이제 빌라 투자, 뭐 그런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고, 지금 또 하나 얘기가 되는 게 지금 비주택 관련해서도 지금 그 바뀌는 국토부 장관이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서울 쪽에, 물론 이제 그게 뭐 되지 안 될지 모르지만 서울 쪽에 꼭 아파트만 집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주택, 그러니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것도 집 아니냐. 그럼 그런 거 공급하면 되지 않겠냐. 빨리 공급해야 된다. 왜냐면 그런 게 굉장히 빨리 지을 수 있거든요. 택지 개발 지구에서 이제 신도시 되는 것보다 이제 도심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도 많이 도심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 비주택도 좀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려면 아무래도 규제를 좀 풀어야 되니, 어떻게 보면은 또 오피스텔이나 이런 비주택이 또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좀 다시 도래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오피스텔 취득세 완화라든가 또 이런 게 좀 선행이 돼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관심 가질만 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대표님은 이제 네. 주택세를 쫙 이렇게 늘리는 투자보다는 네. 항상 비과세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네. 사고 팔고 네네, 퐁당퐁당 네네. 요거를 그렇죠. 청약 베이스로 좀 주로 네. 하셨던 것 같아요. 즐겨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청약도 하고, 근데 저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주택수가 뭐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오시제 배치 이렇게 하신 분들보다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그 이제 자산 규모에 따라서 좀 약간 주택수가 많이 늘어났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자산이 이제 많지가 않으신데 주택수를 또 많이 늘리는 거는 사실 이게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0만, 1000만 원 넣고 갭 투자해서 막 20채, 30채 막 현금 한 2, 3억, 2억밖에 없는데, 사실 그런 건 굉장히 리스크한 면이 있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일시적 1세대 1주택 전략을 활용해서 비과세 받아가면서 하나씩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자산 규모가 있으면 당연히 다주택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아니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이건 자산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강남처럼 상급지들은 그들의 리그로 양극화가 심해질까요? 아니면 모두 대체적으로 살짝 조정을 받으며 갈까요? 내년도 강남처럼 상급지로, 그렇죠. 아무래도, 상급지로, 글쎄, 저는 이제 살짝 조정은 지금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요게 이제 오늘 날짜로 저는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어떤 그 스타트가 이번에 좀 미국 금리가 이제 동결 소식,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도에 금리가 좀 인하될 수 있다. 이 소식을 이제 토대로 좀 분위기가 살짝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오늘 또 방송 전에 그게 뉴스가 나와가지고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바로 실시간으로 또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좋으신 것 같아요.